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의 뜨거운 핫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마수. 오늘은 장래가 촉망되는 여야의 초선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자,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2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먼저 김병욱 의원부터. 국민을 잘 대변해 보겠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 진솔하게 솔직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토론 기대를 하고요. 첫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 얘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다툼이라든가 이제 돈봉투 사건, 그다음에 코인 사건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이제 겹악재를 맞았었는데 당 쇄신을 위해서 이제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추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수렁에 좀 빠져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천안함은 뭐 자폭이다 이렇게 음모설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예전에 올린 적이 있었고 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한 책임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비명계에서는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당대표 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한규 의원, 당대표가 물러나야 될 사안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인사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혁신위원장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임명할 때 당내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또 후보자에 대해서 자체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이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신속하게 새로 모시고 그 과정에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 그리고 당내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추천한 혁신위원장이 낙마했다는 것만으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인선 과정 하나의 실수에 대해서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 그거는 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당대표의 책임이라는 건 본인이 이 과정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당내 비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평소 다른 안건과는 달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요. 여하튼 당 자체에서는 최근 새로운 혁신위원장 후보를 폭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혁신위원장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임명과 그 철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당 대표는 무한 책임지는 자리다. 네. 근데 무한 책임이라고 말을 하면 그 책임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일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책임을 지겠다. 그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럼 진퇴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게 포함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무한 권한을 행사하겠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들렸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게 내가 내 당대표의 권한을 다 행사해서 내가 이 일을 더 마무리 짓겠다. 당을 계속 끌고 가겠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끌고 나가겠다 이런 말로밖에 지금 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래경 그 혁신위원장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 수석 부대변인 권칠승 의원의 발언이 또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부하를 다 죽이고 천안함 한장에 대해서 부하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이런 정말 망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당대표가 제대로 사고를 난다거나 아니면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 수석 대변인 자리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민주당 구성원 상당수가 천안함에 대해서 음모론을 상당히 좀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민주당이 정말로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을 하고 또 그 천안함으로 희생된 장병들과 그 살아남은 생존 장병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국민으로서 더 그 감사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정말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으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진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권칠승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정말 지금 이
부하 다 죽이고 무슨 낯자고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정말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진로 때문에 사실 민주당은 상당히 위기로 코너로 몰고 있는데 정말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을 지금 다 위기에 빠뜨려 놓고 본인이 좀 무슨 염치로 이러고 있나 저는 그런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송갑석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도 그 발표 전날 저녁 먹는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폭넓은 사전 검증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쇄신위원장을 다시 영입을 하거나 내부에서 발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아마 당 대표가 뭐 정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당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의원들 간에 후보에 대해서 뭐 사전에 뭐 공격이 있거나 아니면 뭐 과도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본인 대표 생각에서는 조용히 신속하게 후보를 선정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폭넓은 의견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당 지도부도 그에 따라서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당내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연구단체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4.0이나 더 좋은 미래, 민평연, 뭐 초선그룹, 중진그룹, 재선그룹 여러 가지 당 내부의 그 의견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 의견 그룹들을 개별적으로 컨택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아무래도 당내 사정을 좀 아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전현직 의원들 중에서 괜찮은 분들을 찾으려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뭐 특정 후보를 말씀드리기에는 다수의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데 뭐 지난번처럼 이게 외부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분이 당내에 들어와서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뭐 좀 중진 의원이나 아니면 전직 의원들에 대한 추천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 토크를 이제 진행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쇄신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 중도 쪽을 포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뭐 조홍천이나 이상민 의원 네. 같은 분 아니면 뭐 아주 역설적으로 이준석 전 국힘 대표를 모셔가는 게 어떤지 그런 얘기도 네. 있었거든요. 일단 혁신위원장이 이번에 뭘 할 건지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도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건 이제 내년 4월 10일 총선 전까지 뭐 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선거에 적합한 기구 또 인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지난 전당대회 그리고 코인 투자 이 두 가지로 촉발된 도덕성 상실 또 국민들이 신뢰를 거두는 이 상황을 회복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선거보다는 당 내부에 무너진 어떤 윤리의식과 기강을 다잡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사건을 수습하고 또 사실관계 확인해서 제재 조치를 하느냐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목적이라서요. 지금 저희가 뭐 당장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중도적 인물을 갖춰야 된다. 뭐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저희가 쇄신의총을 할 때 결의문을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혁신기구를 두어서 해야 될 일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가장 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뭐 좀 상황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병우 의원께는 이걸 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국힘도 내부에서 제주 4.3, 광주 5.18 관련해서 그 최고위원 태영호, 김재원 두 분이 사실은 이제 실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당원권 정지라든가 징계를 했습니다. 네. 최고위원을 사퇴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 이제 천안함 발언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권칠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에 이제 징계를 요청했잖아요. 네. 어느 수위까지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윤리위원회
가 사실은 여야 국회의원들로 사실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석이 많은 정당이 아마 윤리위원회에 더 많이 또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해서 저희가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좀 제대로 이 정도 문제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 합당한 그 처벌을 할지 좀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리위원회 차원,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그 처벌이나 징계도 필요하지만 그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우리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우리 이 권칠승 대변인의 그 발언을 두고 형사 고발을 지금 검토를 한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함부로 그 폄하하거나 이랬을 때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이런 뭔가 이게 관행 전통이 확고히 좀 자리 잡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법적으로도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누구라도 함부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무한 책임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래경 이사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에도 북한 소행이 아닌 원인 불명 사건이다 이렇게 재차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민주당 내부에서 이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 이내경 사태를 놓고 그런데 이거를 내부 총질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게 당을 위기에 더 빠뜨리는 무책임한 주장을 좀 멈춰라라는 시각으로 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김한규 의원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네, 먼저 그 전에 천안함 관련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당 자체에서도 이번에 우리 권칠승 수석 대변인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고 본인도 저희 내부 회의에서 본인의 잘못을 다시 한번 사과했고 당시 최원일 함장도 직접 만나서 사과를 했고요. 저희가 분명히 실제로 그분들의 생존 장병들의 트라우마, 어떤 심리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명확하게 얘기했는데요.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에서 보고서를 낸 것처럼 북한 소행이라는 게 당대표의 생각이고 저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만 당의 입장은 아니란 거 말씀드리고요. 이래경 이분은 사임한 이후에 공개적으로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희 당원도 아니고 저희가 이분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분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 의원도 공감하거나 옹호하는 얘기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 차원의 징계 관련해서 당 대표의 책임을 주장하는 분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다라고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당내에서 공감대는 없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 당이 혁신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당의 지도부나 주류 세력으로는 지금 우리 당이 처한 문제를 고치기가 어렵다, 개선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주류와는 좀 다른 그런 인물을 통해서 당을 좀 환골탈퇴시켜 보자.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온 분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비판적인 입장이라거나 아니면 지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지를 하는 이분이 상당히 맹목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을 혁신위원장을 임명했다는 건 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의지가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그분의 과거 발언으로 해서 이분이 자진 조기에 사퇴하면서 일이 더 커진 건데요. 그래서 이분 이후에 또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모신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를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이 혁신위원장이 되고 당을 그렇게 해서 수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 성향이 강한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혁신위원장을 만든다면 이 혁신위원회조차도 제대로 어떤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결국 혁신위도 안 된다.
그럼 비대위로 가자. 또 그다음에 그런 논의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과감하게 떼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혁신위원장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야 공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또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평가가 내려졌는데 이거를 국민 눈높이와 다르게 해석하고 상식을 벗어나는 거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징수 방식을 놓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통합징수라고 해서 전기요금에 같이 병행 부과가 됐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국민참여토론에서 96.5%가 통합지수 방식 개선에 찬성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KBS는 물론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있죠.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리고 이제 국힘에서는 그동안의 KBS의 불공정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민주당은 반대로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는지 먼저 김병욱 의원께서 말씀하시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가족들은 저희 지역인 포항에 있고 저는 국회에 올라올 경우에 국회 근처에 이제 숙소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방에 사실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구하면서 제가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고 해서 수신료를 저는 안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절차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제가 TV가 없는 집이라는 걸 증명을 해가지고 그걸 또 서류를 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저도 이번 일을 제가 살고 있는 숙소에 수신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또 특히나 이 최근에 KBS 수신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수신료가 많이 는 이유가 1인 가구, 1인 세대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 한 10년 가까이 한 1,000억 가까이 정도 수신료가 늘었더라고요. 지금 한 6,900억 정도 이렇게 징수하고 있는데 이걸 전기료에 붙여가지고 묻어가지고 강제로 일괄 징수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거죠. 저처럼 TV가 없는데도 내가 왜 TV가 없는 걸 증명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케이블이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 TV를 더 보고 있는데 그 비용대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또 수신료를 또 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TV 수신료를 전기료에 강제로 묻어서 징수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예 이참에 수신료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상당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KBS 사장이 KBS 수신료를 그대로 지금과 같이 놔둔다면 내가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정말 엉뚱한 소리를 했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KBS의 이런 불공정성, 편파성과 그리고 이 방만 경영 이런 걸 두고 굳이 우리가 KBS에 수신료를 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건데 거기에 본인의 거취하고 TV 수신료 징수하는 걸 연동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KBS를 방만하게 그리고 또 좀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운영한 책임을 져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편파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방미했을 때 그 라디오 KBS 라디오에서 이 방미를 두고 평가하는 그런 뭐 진행 프로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출연한 방송 출연자, 라디오 출연자 중에 131명 중에 민주당 혹은 친야 성향 인사가 80명이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도 KBS 9시 뉴스가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2021년으로 돌아가면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했는데 오세훈 당시 후보를 두고 뭐 내곡동 거기 생태탕 뭐 그 소위 말하는 그 생태탕 보도를 했는데 그 진원지가 또 KBS였고요. 또 그 전에 또 보면 KBS에서 2019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을 두고 미국의 괴뢰다,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전파에 그대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보도본부장을 지금 3번째 맡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KBS가 공영방송, 국민방송이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KBS는 민주노총 방송으로 전락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주 KBS 전체 직원들 중에 연봉 1억이 넘는 직원이 절반 정도 되고 또 그 중에 한 30% 정도 1,500명이 보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편파적으로 방송을 하고
또 그리고 또 방만하게 경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김한규 의원께도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니 노조 출신은 방송사에서 일하면 안 되나요? 저는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생각 자체인데 노조가 악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고 계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얘기하신 부분들 편파 보도 사례로 이렇게 드시는 것들 하나하나 제가 반박하는 것보다 편파 보도라는 이유로 KBS 사장과 이사진을 교체하려는 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방송사에서 독립적으로 어떤 그 방송 주제를 선택하고 보도하고 이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해서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식으로 결국 수입을 옥죄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이렇게 속으로는 이 편파 보도를 바꾸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YTN 인수하겠다, TBS 지원 조례 폐지하고 MBC 전용기 탑승 배제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건 편파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방송 출연하시니까 우리 다 알지만 지금 여당 출신 패널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 방송에서 말 한 번 실수하면 최근에 문제되고 최고위원들도 징계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당 이 패널들도 되게 조심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실제로 언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이잖아요. 저희가 뭐 정권을 가졌을 때도 당연히 상당수의 어떻게 보면 친진보라고 생각했던 방송들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야속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데 그게 언론의 생리가 아닌가 싶어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집에서 공중파를 보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수신료 문제는 논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국민들의 많은 부분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수 정부가 많이 하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영방송의 목적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들이 나눠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을 당장 이런 것들 국민들한테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찬성할 수밖에 없죠. 내 돈이 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 장기적인 과제를 갖고 해야 될 일들을 이런 식으로 제대로 논의도 없이 최소한 KBS하고 자체도 논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국민 제안이라는 거.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이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 일종의 인기 투표 같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복수로 투표할 수도 있고 당시에 친여성향 유튜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걸 홍보를 해갖고 여론조사에 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면 기존 정부에서는 최소한 국회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안들이 여러 개 나와 있었는데 통과가 안 된 건데요. 이 건도 결국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찾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여당일 때 야당일 때 약간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KBS 김인규 사장 친여성부 이명박 정권의 친여정부의 방송계 인사였는데 이분은 수신료 인상하자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여당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이 문제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필요성,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공영방송을 이렇게 둘 거냐, 아니면 KBS도 광고를 그대로 하게 해서 MBC나 SBS 공중파들의 지금 적자 상황,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 방송 광고 시장에 들어가서 더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다른 방송사까지도 다 어렵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고민해야죠. 아니면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안 하면 국가가 지원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을 하나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법안, 그게 사실 최초에 나온 건 2017년 4월에 그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등이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분리 방식. 그래서 아까 김한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뭐 여야 간에 뭐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 우리 이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의 사장 인선을 보면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KBS, MBC 김장겸 고대영 사장이 해임됐어요. 임기가 남았는데. 물론 보수 정권이 이명박 정권 때 정현주 KBS 사장이 또 강제 해임됐죠. 그런데 국민들은 각자 절반으로 나눠서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영방송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 1분 반씩 좀 듣고 넘어갈게요. 김병우 의원님. 5공화국의 땡전 뉴스도 잘못됐듯이 땡전 뉴스가 잘못되었듯이 지금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친민주당 성향, 친문재인 정권 성향의 그런 방송도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또 과도하게 반 윤석열 대통령, 반 국민의힘 성향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영방송은 더 중립성,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방망경 말씀드리다 좀 말았는데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는 지난 1분기에 올해 한 400억 가까운 적자를 봤는데요. 수신료를 받지 않는 SBS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00억 정도 흑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저는 해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홍준표 시장님이 아예 KBS 1과 EBS를 공영이 아니라 국영화하고 나머지 KBS 2나 다른 방송들은 하고 MBC는 민영화하자 그런 제안도 하셨던데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BS가 민영 방송인데 오히려 저는 공영 방송보다 더 중립적이고 더 공정하게 방송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권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편집권만 독립이 된다고 하면 보도권만 독립이 된다고 하면 언론사 사주가 누구이든 방송사 사주가 누구이든 간에 오히려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을 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뭔가 좀 정권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장이 임명되는 이런 구조가 이런 언론의 중립성을 더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악순환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저는 홍준표 시장이 한 제안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도 대안 차원에서 좀 말씀을 하시죠. 저는 가장 쉬운 대안은 일단 이사의 범위를 넓혀서 특정 정당 또는 정권의 입김이 이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물론 이사 선임 방법에 대해서는 누가 추천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권은 바뀌는 거니까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공영방송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최근에 방통위원장 선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방통위원장도 정치권 인사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방송보다 통신이 더 중요한 구조거든요.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정권에 아니면 대선 캠프에 관여됐던 분들이 계속 방통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이거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방통위원장이 개별 방송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예전에 최수중 방통위원장이 선정이 됐을 때 우리 보수 언론들만 종편 승인을 다 받았잖아요. 그 언론이 편향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종편 공영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종편은 민주당 진보 세력의 우호적인 방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다 정치권에서 임명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선정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 저는 정치권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배구조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사회 구조 자체를 조금 더 넓히고 정치권의 의중이 들어간 인사의 숫자를 확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제 김의철 KBS 사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사실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물러나겠다, 내려놓겠다. 분리 징수가 철회되는 순간 이런 이제 단서나 마치 거래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줬는데 이제 공자님이 활쏘기를 하다가 돌풍이 불어서 활이 관역에 빗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랬답니다. 바람을 탓하겠느냐? 나 스스로를 돌아볼 뿐이다. 그런데 적어도 KBS 사장이라면 일단 이런 상황이 오게 된 데 대해서 국민들께 진솔한 사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두 번째 자진
출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중앙지검 청산에 들어갔는데 수사진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이때 공이 이제 등장한 용어가 쇼입니다. 쇼를 벌이고 있다. 야당은 이제 이렇게 주장하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다. 오로지 돈봉투 사건에 올인하고 있다며 검찰이 벌이는 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당은 송 대표를 겨냥해서 부르지도 않은 검찰에 나가서 1인 시위쇼를 벌이고 있다. 이게 구속을 면해보려는 쇼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누가 진짜 쇼를 하는 겁니까? 저는 뭐 쇼를 얘기하기 전에 네. 송영길 대표는 전 대표고 지금 민주당 인사는 아니고요. 당의 입장은 분명하게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긴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용인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저희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의 신속한 귀국을 요청하고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노력을 요구를 했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귀국은 신속하게 해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본인이 왔으면 전당대회 후보자로서 당 캠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 아쉬움을 갖고 있고 민주당의 입장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송영길 대표가 하는 얘기 내용 자체는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원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팀이 지금 이 전당대회 사건을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더 이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뭔가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처럼 하는 분위기여서 저희도 송영길 대표한테 신속한 귀국을 요청을 했는데 상당 기간 두어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사실 송영길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사를 더 할지라도 한번 불러서 얘기를 듣고 검찰이 생각할 때 송영길 대표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추궁을 하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송영길 대표를 통해서든 아니면 공보관을 통해서든 피의사실 공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검찰의 수사도 너무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김병우 의원님. 피의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저는 이 송영길 대표의 지금 검찰 셀프 출석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송영길 대표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그 경쟁자였던 홍영표 의원과 0.5% 정도 차이로 정말 신승을 했는데요. 네, 그렇죠. 그 뒤에 10월 달에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이제 대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이제 이기고요.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좀 가깝고 홍영표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와 가깝다는 건 뭐 사실이겠죠. 민주당 안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0.5% 차로 2021년 5월에 송영길 대표가 홍영표 의원을 꺾고 겨우 이겼는데요. 여기에 돈봉투가 그 0.5%에 기여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묻는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0.5% 정도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돈봉투로 송영길 대표가 당선이 되고 당선된 송영길 대표가 또 이재명 대표가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기능을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돈봉투가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또 뭐 좀 약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약간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개항에 가서 분당이 아닌 본인의 정치적인 그 고향인 분당이 아닌 개항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그 개항에 국회의원을 하던 대선 후보 대선의 패배 책임이 있는 송영길 대표는 갑자기 서울시장이 된다고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기소가 된 당원 또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당원을 바꿔서 이렇게 다 비상식적이고 뭔가 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뭔가 맞춰서 이렇게 지금까지 민주당이 왔단 말이죠. 이런 거 자체가 다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전당대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도덕적인 면에서나 또 이런 정치적인 책임 면에서나
좀 이렇게까지 가볍게 처신할 게 아니고 정말 사죄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되고 민주당에 정말 큰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논의를 좀 더 확산시켜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무산이 되니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A4 용지 10장 분량의 입장문을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 중에 하나 두 분 의원께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검사들을 향해서 김건희 녹취록과 이정근 녹취록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지금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또 국가 예산인 검찰 특수활동비 봉투 또 이거를 꺼내면서 전당대회 돈 봉투와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병욱 의원부터.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피의자고 본인이 뭔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지금 이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내가 지은 죄보다 다른 죄가 더 크지 않냐고 이렇게 네. 묻는 건 좀 염치가 없는 일이고 민주당의 대표를 지낸 분이 이 정도로 지금 국민들 앞에서 처신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민주당의 신뢰도를 오히려 크게 떨어뜨리는데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으로서도 오히려 송영길 대표의 이런 행동이 매우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치라는 사람이 신뢰를 잃으면 도덕성을 잃으면 사실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좀 이렇게 좀 후한무치한 태도로 보이는 게 정치 후배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 그래도 질문하셨으니까 답을 네. 해야겠죠. 김건희 녹취록, 이정근 녹취록 이건 뭐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혐의의 증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뭐 문제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다 중요하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권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거고 이정근 녹취록도 당시 저희가 정부 여당이었기 때문에 여당 전당대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서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큰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긴장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당대회 돈봉투와 특수활동비는 저는 송영길 대표랑 좀 생각은 다릅니다. 그거는 전당대회 돈봉투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는 뭐 그건 당시에 징계도 논의가 있었고 수사가 뭐 진행이 됐었고 일단락되고 이게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검찰 내에서 정리됐다고 생각하고요. 전당대회 문제는 저는 이 부분이 이번에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국민한테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6,500만 원인가요? 그거를 이제 의원들한테 뿌리는 과정에서 관여한 혐의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무소속 의원인데 12일 날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토마토가 6월 2일 날 조사한 걸 보면 가결이 50.6, 부결이 34.6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자, 짧게 한 1분씩만 시간을 드릴 텐데 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은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선 민주당 자체가 그 지난 대선에도 체포동의안 없애겠다, 국회의원 특권 없애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연하게 체포동의안을 지금 민주당의 방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사건 때부터 해서 또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그 사전 포석이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게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 국민들한테 우리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돈봉투 관련된 탈당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상당히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당론은 아니겠지만 자율투표로 해서 가결될 것 같습니다. 가결이 안 되면 민주당이 참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테니까요. 네. 자, 이 부분은 김한규 의원에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수 있죠. 사실 어떻게 통과될 것 같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28분이 찬성을 하면 통과됩니다. 28분. 예. 그런데
체포 동의안 요구서를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 그거 자체는 사실 별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명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에 나온 그대로거든요. 새로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 또 그게 특정 방송사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에선 상당히 부담스럽고 저희도 일일이 확인 중인데 확인이 좀 어렵고 의원들이 다 이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 밝히질 않는데 저는 알 수 없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부결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안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알 수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알 수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네. 본인은 어느 쪽인지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네, 곤란하고 저는 정했습니다. 네, 되겠는데 밝힐 수는 없다. 네 밝힐 네. 수는 없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 주제에서 민주당의 이제 혁신과 관련해서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이제 중도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나온 그 여론조사 정당 관련 지지도 또는 내년 총선의 성격이 여당을 지원해야 되느냐 야당을 지원해야 되느냐 정부를 견제하느냐 정부를 지원해야 되느냐 이렇게 조사를 하면 그 민주당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겹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이렇게 지지도가 사실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야가 쌍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30대 초반으로 엇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김병우 의원님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합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이 지역주의에 기반한 이 양당 체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고착화 돼 있어서 양당은 기본적인 고정 지지층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집토끼라고 하는. 근데 이 고정 지지층 외에 중도층을 얼마나 많이 더 확보하느냐, 그 캐스팅 보트층을 얼마나 많이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전국 단위 선거의 성패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집토끼 외에 중간 영역에 있는 그 유권자들, 국민들한테는 별로 크게 인기를 못 끌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당을 영어로는 프레지덴셜 파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입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집권당은 대통령 당이고 야당은 안티 대통령 당인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 국민의힘 집권당을 대통령 당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좀 일부 유권자들이 이탈한 게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일 원팀을 만드는 건 좋은데 너무 하나의 중심 그러니까 다양성을 보여주지 다양성을 놓친 게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는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고요. 그런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원톱 당인 거죠. 오직 이재명을 위한 당으로 지금 좀 전락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지지율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확실하게 뭐 대안 세력으로 차음에 수권 정당으로서의 좀 경쟁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야가 지금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한테 좀 더 다양한 볼거리를 주는 정당이 앞으로 총선에서 이길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가 만약에 캡틴 아메리카도 없이 헐크도 없이 아이언맨 하나만 있었다면 저렇게 히트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이든 저희 국민의힘이든 좀 더 다양한 인사들이 당에서 좀 주목을 받고 조금은 서로 다르지만 그 속에서 좀 결합하는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은 어때요? 예를 들어 여러 악재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잖아요. 네, 안심을 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걱정을 합니까? 저는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잠도 잘 안 오는 정도인데요. 그래요. 네. 최근에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국회 홍사덕 전 의원이 네. 출판 기념회 국민의힘에서 다시 하시던데 지금 잠이 옵니까?라고 이제 써 있던데 제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도기층, 정치 고관위층이 하기 때문에 엇비슷하게 나오는데 저는 어느 한쪽이 갑자기 참패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확고한 어떤 국민의 지지는 어느 정당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건 보수층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찍었던 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총선은 또 다른 문제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도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저희가 쇄신 혁신을 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희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건 인정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혁신하는 거 어렵죠. 당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도 다르고, 그런데 이런 위기가 쌓여가면 당내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당이나 외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퇴 여부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고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죠. 국민 입장에서 볼 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민주당이 필요한지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스윙 보터인 20, 30대 이분들은 민주당을 싫어해서 국민의힘을 뽑아셨는데 요즘은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지지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 무관심층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새로운 민주당, 변화하는 민주당, 반성으로 그래도 바뀐 민주당 이런 것들을 보여낼 수 있으면 이기고 보여내지 못하면 저는 지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진영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유튜브 방송도 특히 이제 그런데 일정 부분 네. 부정적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양당 측면에서 본다면 국힘은 유승민이나 이준석을 포용하고 민주당은 이제 친명 비명 갈등이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귀국하고 하는데 그 좀 벽을 원톱당이라고 하셨는데 그 좀 벽을 무너뜨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선관위에서 이제 아빠 찬스 크게 논란이 됐잖아요. 11명까지 지금 확인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정채용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입안이 됐는데 그게 잠자고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이게 적발을 해도 그 업무 방해로밖에 처벌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정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익을 본 사람은 또 징계를 하고 그만큼 벌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 대안 제시 차원에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병호 의원님.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지난 대선도 사실은 이게 0.7% 정도로 신승이었거든요. 그리고 87년도 지금 현재 5년 단임제 체제에서 치른 선거에서 5년 만에 정권이 바뀐 최초의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이전의 그 경험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연장되는 게, 민주당 정권이 연장되는 게 경험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게 이겼지만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죠. 저희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로.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은 기존 지지층만 가지고 그 지지층만 잘 유지하면 된다, 이런 전략으로는 절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저는 오히려 그게 문재인 정부가 정권 연장에 실패한 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지지층만 유지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닌가. 과감하게 중도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펴지 못한 게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하지 못한 가장 큰 패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선거도 어느 정당이든 간에 아까 20대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20대가 캐스팅 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청년들이 원하는 인물들을 전방에 최전선에 내놓을 수 있는 당이 저는 다음 총선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한규 의원. 네, 비슷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 스윙 보터,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도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의 젊은 층에 대한 관심이 그게 성과로 드러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소위 팽당한 상황을 보고 2030 세력들이 등을 돌린 상태인데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과연 자존심을 버리고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을 갖고 같이 내년 총선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저희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실함이 있습니다. 지금 날짜도 안 잊어버리는데 2021년 4.7 재보궐선거, 2022년 3구 대선,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 3번 연속 참패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저희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뭐든 해야겠다라는 공감대가 최소한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땐 많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더 이상 안 싸우고 있는 이런 절실함을 국민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두 분이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중도 확장 전략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겸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질문을 드릴게요. 선거 관련 얘기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히든 카드로 전 조국 법무장관 차출, 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인 한동훈 법무장관. 그래서 뭐 맞대결 이렇게 흥미롭게 관측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게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붙는다면 누가 이기게 될지 짧게 한 40초 정도씩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의원님부터. 조국 전 장관은 히든 카드가 아니고요. 필패 카드입니다. 그리고 총선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입시 부정의 그 당사자이고 지금 벌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는 이미 지금 형옥이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한다고 하면 글쎄요. 민주당 고정 지지층 외에 70%의 국민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한규. 예, 저도 조국 장관 카드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지금 뭐 재판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저는 한동훈 카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초반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의원실에다가 항의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요. 예. 근데 최근에 그게 줄어들고 있고 전화 오시는 분이 아주 고령의 분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들이 저렇게 여당 지지층만 좋아하는 그런 언사들을 계속하는 이상 전 중도층에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아야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절대 격전지에 가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 나올 거고 그러면 특별히 의미 없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전 현직 법무부 장관과의 빅매치는 성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옅어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